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아침 7시, 태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매달 15일 아침이면 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차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됐나? 태주는 다시 누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여전히 입금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박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상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입금이 안 됐는데요. 박민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게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입니다. 대기업과의 계약 체결이 조금 늦어져서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요? 네, 걱정 마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킨 적 없잖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입금은 없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밤에도 확인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10월 25일 다시 박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 2차 투자금에 대한 수익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900만 원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건물 7층 박민호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인증서들도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7층 개발 혹시 아십니까?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전에 이사 갔어요. 야밤에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연락처는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월세도 밀려 있대요. 태주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설마. 11월 20일 월요일 태주는 서초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하시는 거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14억을 투자했는데 사업자가 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겁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준 씨, 서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박민호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 조사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호는 조직적 사기단의 일원입니다. 피해자가 30명이 넘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태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신규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한 겁니다. 그럼 제 돈은요?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민호는 11월 5일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회수는요? 회수는 가능합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인 자산을 조사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계좌는 이미 비어 있고요. 태주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태준 씨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3억 원입니다. 네,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명의도용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태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14억을 잃은 것도 모자라 3억 원의 빚까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사기야. 사기였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박민호가 사기꾼이었어. 14억이 다 날아갔어. 수진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없어. 다 없어졌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죠?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당신이 나를 바보 취급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32년을 모은 돈이에요. 당신 혼자 결정해서 다 날렸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가족회의. 딸 지연과 아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회사 그만두고 알바라도 할게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휴학할게요. 학비 아껴야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가족들의 희생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초, 변호사 한승우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태준아, 솔직히 말할게. 회수 가능성은 10% 미만이야. 10%라도 시도해야지. 박민호는 이미 태국에 있어. 법인은 빈 껍데기고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 한승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3억은 어떻게든 막아야 해. 안 그러면 신용불량자 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태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집까지. 다른 방법이 없어. 미안하다. 12월 20일. 강남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는 14억이었지만 금매로 12억에 매각했습니다. 2023년 1월 말 아파트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12억 원. 명의도용 대출 3억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 9억. 의정부 빌라 전세 보증금 3억을 내고 6억은 생활비로 남겨두었습니다. 2023년 2월 5일 일요일. 이사 날이었습니다. 짐은 아침부터 실어 날랐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짐까지 나갔습니다. 태주는 혼자 텅 빈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15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저기 저 모퉁이에서 지연이가 첫걸음을 뗐습니다. 5살 때였습니다. 태준이 손을 잡아주며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저 소파에서 준호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붙었어. 온 가족이 와락 껴안았습니다. 저 식탁에서 수진이 생일상을 차려줬습니다. 딸이 만든 케이크, 아들이 쓴 편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58세 남자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태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의정부로 가는 차 안. 수진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태주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지. 2월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2023년 3월 의정부 빌라. 아침 7시 태주는 눈을 떴습니다. 낮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3미터 높이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평 빌라는 좁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가구는 중고로 샀습니다. 소파는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 수진이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프라이. 반찬이 줄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빌라 단지가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나 오늘 구직 사이트 알아볼게. 그래요.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58세, 전직 대기업 임원. 검색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3월 중순, 저녁. 지연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회사 그만뒀어. 뭐? 태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대기업인데 왜 그만둬?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 연봉은 좀 줄었지만. 괜찮아. 지연아,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아빠, 괜찮아요. 제 선택이에요. 지연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생활비 보태요. 안 돼. 이건 내 돈이잖아. 받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태주는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만해요, 아빠. 이제 그만. 지연은 봉투를 식탁에 놓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휴학했어요. 준호야. 학비 아껴야죠. 그리고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야간이에요. 야간? 너 몸 안 좋잖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태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이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4월 초 첫 번째 면접. 강남의 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모집이었습니다. 면접관은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대기업 상무 출신이시고. 네, 32년 근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무자가 필요해서요. 직접 엑셀도 다루고 현장도 뛰어야 하거든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탈락이었습니다. 4월 중순 두 번째 면접. 성북구의 작은 IT 회사였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8세입니다. 저희 회사 평균 연령이 32세거든요. 분위기와 안 맞으실 것 같아서.
나이는 문제 없습니다. 젊은 분들과도 잘 지냅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역시 탈락이었습니다. 5월까지 7번의 면접을 봤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저녁마다 태주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소주 2병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마셨습니다. 여보, 술 좀 줄여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당신 건강 걱정돼서 그래요. 건강? 이런 인생에 무슨 건강이 중요해. 수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같은 방에 누웠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수진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태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상무였어. 30년 동안 수백 명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5월 어느 날 밤이시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5층이었습니다. 아래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었습니다. 태주는 난간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뒤에서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달려와서 태준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죽지 마요. 당신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제발. 수진이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태준도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미안해요. 두 사람 모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함께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든 살아봐요. 체면 다 버리고. 체면? 그래요. 상무였던 것, 대기업 다녔던 것 다 잊어요. 그냥 우리 둘이 살아남아요. 태주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해야죠. 우리 아이들 보고 있잖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6월 초, 대학 동창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아, 물류센터에서 단기 알바 구한대. 해볼래? 물류센터? 응. 하루 10만 원이야. 막노동이긴 한데.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상무 출신이 물류센터 알바라니. 하지만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체면 다 버리고. 할게. 그래. 내일부터 나와. 주소 보낼게. 다음 날 아침 6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김태준 씨죠? 여기 작업복 입으세요. 현장 관리자가 파란색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입는 작업복이었습니다. 오늘은 택배 상하차 작업입니다. 트럭에서 박스 내리시면 됩니다. 일이 시작됐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30년간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몸이었습니다. 이 시간 만에 땀이 흠뻑 났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20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저씨, 힘들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요. 일주일 지나면 적응돼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6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응, 좀 힘들긴 한데. 씻고 누워요. 내가 파스 붙여줄게.
수진은 파스를 꺼냈습니다. 태준의 허리와 어깨에 붙여줬습니다. 따뜻한 찜질팩도 올려줬습니다. 고생했어요. 내일은 쉬어요. 아니야. 돈 벌어야지. 무리하지 마요. 수진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6월, 7월, 8월. 태준은 계속 일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경비, 주차관리원. 무엇이든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7월 말 대학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태준은 초대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가.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쳤습니다. 창피? 일하는 게 창피한 건가? 아니지. 도망치는 게 더 창피한 거지. 8월 말 어느 날 새벽 4시 강남 빌딩에서 야간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파란색 경비복을 입은 58세 남자. 작업모를 쓴 경비원. 내가 누구였는데.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상무였던 김태준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냥 빚을 갚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한 명의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일한다는 것, 땀 흘린다는 것, 가족을 지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태준은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곧 도착해. 아침 같이 먹자. 수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응, 기다릴게.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의정부를 향해 달렸습니다.